네, 지금부터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부 참석하실 분들 요 앞에 그 명패 있거든요. 네, 여기 와서 일단 배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 사회는 그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문재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소개받은 문재원입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이 냉전에 관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어떤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체 보내주신 그 홍보 영상 그리고 원고 토론문을 다 읽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술대회 다녀봤지만 그런 홍보 영상을 받은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 정말 형식은 국제학술대회 규모다.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아까 발표도 아주 재밌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영역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 이희원 선생님과 장수희 선생님 발표문을 제가 읽고 그리고 박은지 선생님 토론문을 읽고 나서 마음을 놨습니다. 발표의 내용도 재밌었고 토론도 너무 이렇게 쌤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얹을 건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일단 진행을 쌤 이게 아까 순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진행했나요? 그게 그렇게 안 해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낯설다 했는데 일단은 진행은 발표 두 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토론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희원 선생님의 도달 거부의 전장, 도주 불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희원 선생님은 아마 저기 일제 말기 그리고 한국 전쟁기 요 사이였던 한국 문학 그리고 뭐 아마 동아시아 쪽까지 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은데 문학 연구하고 계시고 현재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발표 진행해 주세요. 발표 시간이 15분입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희원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위치를. 예,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다나카 고미마사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그 상륙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도달 거부의 전장, 그다음에 도주 불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전쟁은 아까 말했듯이 그 한국 전쟁 관련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자를 먼저 저자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 다나카 고미마사라고 하는 분이고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말하면 숨이 차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1925년생이시고 2000년에 타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소설가이고 그다음에 이 추리 소설인 그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을 번역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필가로 뭐 이렇게 책들도 좀 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또 한번 보시면 그 67년 이후에는 이제 대중 소설을 많이 발표하시고 방송 활동도 좀 하시는,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 가시면요, 1944년 12월에 이제 19살이었는데 그 이때는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였는데, 요때에 이제 그 만주의 전쟁에 참여를 해서 그 징집이 되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실제로 전장에 딱 가지는 않았지만 전장을 향해서 가는 그 사이에 되게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이분의 어떤 관점들을 좀 세우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경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시절에 가면 이제 미군 기지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들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영어가 되게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 기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요 언저리에서 그 이제 쭉 활동을 하면서 그 이렇게 그 극장 같은 데서 코미디언으로도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의 어떤 활동이 이제 그런 어떤 정통의 어떤 그런 문화 활동하고는 또 조금 다른 넓은 부분에서 이제 활약을 좀 하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의 줄거리를 보면요, 일단 시간적 배경은 이 작품이 이제 1957년에 쓰여졌는데 전쟁 당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간적 배경에 보면 유엔군의 이제 전쟁 물자를 싣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 이제 그 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서사의 설정 부분에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해방이 아니고 패전 이후에 일본에서 이제 이제 보통 하층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직업을,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위해서 공공직업안정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두 노동자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치우지? 이걸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두 노동일을 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 타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전쟁터인 한국으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겪는 갈등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왜 또 안 가? 어머, 이거 왜 갑자기 멈추죠? 왜 자판으로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원래 기계를 만지면 기계가 자동으로 고장나는 신기한 손이어가지고요. 지금 몇 번이나 이러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줄거리를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주요 인물을 먼저 보면요, 그 총 이제 그 큰 배가 있고 거기에 선실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선실 중에 하나를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실 안에 7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중독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약물 중독자, 그다음에 야쿠자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잘려 있어요, 새끼 손가락이. 그다음에 아주 노인, 되게 이제 늙은 사람, 그다음에 과거에,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되게 어린 소년, 그다음에 학생으로 보이는 아주 왜소한 젊은이, 그다음에 몸 상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입에서 이제 회충이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것으로 형상화될 정도로 굉장히 몸 상태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인물들을 보면은 결국 패전 이후에 일본 사회 내에 있는 최하층민들을 이제 그 어떤 그 유형별로 좀 보여주는 그러한 식으로 인물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건 전개를 보면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목적지도 모른 채 배에 실려서 일감을 찾아가는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네, 이제 배가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래도 설마 우리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겠냐?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이제 그 하층민들은 어쨌든 전쟁을 겪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그리고 이제 그 패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래서 이 한국으로 간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그 승무원들이나 뭐 경비원들이나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한창인 그러니까 전쟁터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의 위협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모지항에 이제 닿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모지항에서 이제 배에서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중에 아까 나왔던 인물 중에 그 가슴팍이 왜소한 젊은이가 결국에 경비의 총에 맞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큰 사건의 그 전개고요. 이제 요 부분들에서 이제 의미들을 조금씩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자가 또 가려는 이게 모지항이거든요. 그래서 모지항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또 안 나오네. 네. 아이고. 여기가 부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모지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지금 부산이랑 되게 가까운 곳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지항이고 그 약간 위에 시모노세키항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왔던 그 시모노세키항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가 고쿠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그 항구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항구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이랑 되게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전쟁 당시에 요 지역이 굉장히 이제 그 물자 수송에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고쿠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건 1900년대 초부터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 여러 그 뭡니까 이 항구 선들이 이제 이어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고 인구 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래서 이제 고쿠라도 그렇고 이제 제일조선인들이 부두 노동자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고쿠라, 모지항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물자 수송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품 해제로 넘어가시면 이 창작 배경을 잠깐 보면 다나카 고미마사가 이제 1955년에 그 시그마라고 하는 그 이제 문예 잡지 같은 것에 이제 창간 멤버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제가 조금 보니까 한 60년대까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시그마에 1957년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신조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도 이 상륙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제 그 해의 우수한 작품으로 다시 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을 보면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사람이 실제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경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2차 대전에 이 사람이 잠깐 징집 경험을 당했던 그때에 겪었던 어떤 전쟁의 실상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일본 사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앞선 그 발표자분들의 내용에서도 많이 나와서 그냥 간략하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범국인 일본인데 세계가 이제 점차 냉전 체제로 이제 그 세계가 이제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군의 그러니까 뭐 그 자유 진영이죠. 그쪽의 후방 기지로 이제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과거의 죗값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국주의 시절의 어떤 사회 시스템의 운용자들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 특수도 이제 더불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은 패전과 한국 전쟁 이후에 일본 사회에 펼쳐진 모순과 혼돈상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작가가 그거를 포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쓰여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전 이후에 다시 전쟁과 마주한 하층민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선량하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이제 좀 이 작품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작가 의식의 어떤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의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참전자로 이 최하층민들이 재호출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호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전쟁 특수 속에서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역사를 망각하거나 각색하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좀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희생자였던 그런 그 이미지들이 강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전쟁 이후에 미군정의 암묵적인 요청을 통한 일본의 참전을 직접 수행하는 자들은 이제 결국에 2차 대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하층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시 이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범국의 그것을 벗어내는 이러한 것이 이 하층민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피부로 와닿을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승선자들을 보면은 전쟁터에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피권력자이자 희생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참전에 대한 그 인물들의 어떤 사분오열된 반응들도 결국에 그 당시에 이 전쟁이 끝났는데 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의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그 기사가 떴는데, 이제 그 실제로 미군의 어떤 비밀 문서가 이제 입수가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 민간인들이 그 한국 전쟁 때 일본 민간인들이 되게 많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막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 사실 뭐 그러니까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전쟁 참여가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선하는 순간에 이제 강제로 참전자가 된 인물들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탈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모지항에서 이제 하선을 시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결국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은 살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 행위 속에 정치적 윤리적 결정도 함께 들어가 있는 실천임이 여러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같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전쟁의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강조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윤리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군과 일본 경비의 손에 의해서 일본 국민이 죽는 그 모습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쟁의 비윤리성은 이제 전쟁을 비판하고 참여하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 거기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상륙의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필자는 다나카 고미마사는 이제 전쟁의 비극이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진다는 그 자체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장을 안 보여주지만 그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량한 희생자 일본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의 전쟁 참여를 역사와 정치 문제로 살피지 않고 개인 문제로 조금 제한할 가능성으로 이제 읽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 이후에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제 국수적인 어떤 그런 왜곡된 어떤 그런 기억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냉전과 반공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한국 전쟁은 아직도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제 의미화되는 부분에 이제 더 밝혀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표상의 결과물들을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재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그런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는 기억이라고 하는거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입체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일단 먼저 해소가 되어야 그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대 정수희 스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발표 주제는 전쟁은 벽화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소설 벽화에 대한 어떤 부제를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 네. 마지막에 15분 안에 아는데. 안 나온다. 뭐 어디입니까? 이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로 구니노부의 벽화를 중심으로 전쟁은 벽화가 아니다라는 발표를 맡게 된 장수희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로 구니노부는 나가사키에서 출생해서 태평양 말기에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로 소개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를 목격했고 전후에도 이사하야시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하야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많이 펴냈고요. 56년에 대입에 실패하고 그래서 진학을 포기한 뒤에 57년에는 사세부 육상 자위대에 입대해서 1년간 군 생활을 합니다. 이때 군 생활의 경험을 썼던 것이 프리검이라는 소설인데 노로 구니노부가 62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74년에 이 그 자위대 생활을 바탕으로 한 프리검으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고 78년에 키타큐슈와 야마구치 작가들과 한국 여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일생을 살았던 이사야에서는 매년 5월 마지막 일요일에 우에야마 공원의 문학비 앞에서 노로 구니노부 회고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야시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작품을 써냈고 이사야시가 이제 강이랑 그 바다가 만나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는 그런 작품도 썼는데 그 작품 제목이 새들의 하구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를 공부하면서 부산에서 김정한 같은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래톱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신이사야 도서관에 노로 구니노부의 삶과 문학이라는 상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랑받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시가 이 소설에서는 이사사토시라고 이름을 약간 바꿔서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시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 작품 속에서도 N시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발표할 벽화라는 작품은 1966년 아쿠타가와 후보자구작이었고, 이 작품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의 편린이나 러일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 서사들이 교차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거의 중편 정도 되는 긴 작품이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서술자인 나는 아쿠네 다케시의 이전 연인인데, 아쿠네 다케시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쿠네가 날린 종이 조각들에 메모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종이 조각들을 조합해 보는데, 그 메모의 내용은 아쿠네가 참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전쟁의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네. 아쿠네 다케시의 아버지는 만주 철도회사 고위 직원이었는데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다가 귀환 후에 후유증을 보이다가 자살을 합니다. 아쿠네와 다른 가족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N씨로 귀환했는데, 전쟁 막바지에 N씨가 특수병기로 태워질 때 어머니도 그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쿠네는 조부모님과 살아가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퇴역한 육군 대자로 중학교 군사교련 감독이었고, 창백한 소년이었던 아쿠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패전을 알고 나서는 할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네는 시간이 멈춘 듯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패전한 해에 나와 친구들은 군인들의 모의 훈련을 구경하면서 군가를 따라 부르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시기에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오빠에 대한 기억은 오키나와전에 나가서 전사하기 전에 오빠가 가르쳐준 영어 단어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빠는 꽃이 다 떨어지고 잎이 난 벚꽃을 영어로 그린 체리라고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은 영어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살던 아쿠네는 집안의 갑옷과 투구를 미군한테 팔면서 미군들과 친해지고 영어도 능숙해집니다. 미군들은 아쿠네를 조니라고 부르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점령과 미군의 표상이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일부러 영어 점수를 낮은 점수로 일부러 받기도 합니다. 서술자인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는데, 아쿠네는 시립도서관에 나타나 한국 전쟁기에 일본과 미국 간행물을 집착적으로 읽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상 행동까지 보이게 됩니다. 선교사에게 아는 사이라면서 달려들거나 자위대 훈련을 따라다니다가 무기를 손에 쥐게 되면 영어로 제식 훈련에 구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군복을 입고 자위대 훈련에 무단으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후에는 그런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아쿠네가 흩뿌려 버린 종이 조각 속의 서술자는 존 스미스입니다. 아쿠네가 미군과 친해졌을 때 미군으로부터 존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종이 조각의 서술자가 아쿠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이 조각 속의 내용은 장진호에서의 전투 정지 협정의 정식 발효 직전까지의 치열한 고지전 상황 속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여진 내용으로 미국인 전우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아쿠네 방에서 오래된 한국전쟁 화보들과 기사들이 얼기설기 붙어있는 벽을 발견하고 전쟁의 모습들이 오래된 벽화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아쿠네의 종이 조각을 모두 다 읽고 나서 전쟁과의 거리감을 감지합니다. 제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처음에 이
이 발표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써놓은 해제가 너무 줄거리의 내용이 없어서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줄거리에 기반해서 생각해 볼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소설은 균질적이고 획일적인 시간으로 서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적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전과 전후, 현재와 과거가 막 뒤섞여 있고 그 다음에 어긋나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45년 전의 서술과 45년 이후의 서술, 한국 전쟁 전과 후의 서술, 이 교차되어서 서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설 전체를 재구성해서 나이를 계산하면서 정리할 수 없도록 서술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다고 나아가 서술하고 있는데 아쿠네의 종이 조각 속의 경험을 그대로 아쿠네의 것으로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아쿠네가 중학교에 다닌 게 아니라 그때 한국 전쟁에 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성 서술자인 나의 기억과 감상 추측들도 막 교차되어서 서술됩니다. 이러한 서술들 속에 독립된 다른 시공간들의 서술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쿠네의 종이 조각입니다. 얘는 완전히 고립된 서사처럼 한 개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아쿠네의 종이 조각 속 서술자는 존 스미스라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군인인 존 스미스가 일본을 출발하여 한국의 부대로 가는 도중에 한국에 대한 묘사, 전투를 하는 와중에 의식의 흐름과 감정에 대한 서술과 분열된 의식이 묘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군인들의 묘사, 군인 모자들의 묘사 같은 것들이 막 맥락 없이 막 서술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줄거리에 나왔던 것처럼 미군과 친해졌을 때 아쿠네가 조니로 불렸던 것을 보면 분명히 종이 조각을 쓴 사람은 아쿠네일 텐데 종이 조각 속 서술자는 존 스미스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습을 살펴보면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전한 일본은 전쟁 포기를 선언했었고 한국전쟁에 일본이 참전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박헌영의 일본인 부대에 대한 언급이나 소련의 문제제기에 대한 기록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됐을 때 일본인임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기뢰 제거를 위해 보내졌던 일본 해군의 소해부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출발 당시에 배의 국적을 모르게 위장하고 미군함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해로 갔다는 증언을 하는 영상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작전 수행 중에 전사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국인의 참전과 죽음이 일본인의 참전과 죽음이 알려지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침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한국 전쟁으로 가게 된 미군 기지 노동자들은 미국으로의 이민이 쉬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군속으로 한국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아쿠네의 아버지는 시베리아 억류 후에 자살을 하고 어머니는 전화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린 아쿠네는 러일 전쟁의 경험을 가진 퇴역군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길러집니다. 러일 전쟁의 편린과 태평양 전쟁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미군들이 밀려 들어오고 한국 전쟁으로 미군들이 밀려 나가는 상황 속에서 아쿠네가 가지게 되는 현실 감각이라는 것이 벽을 빼곡히 채운 전쟁 화보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패전 후에 일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조선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 미군 점령하에 있었던 일본인에게 총성도 함성도 들리지 않는 바다 건너의 일, 잡지 화보로 재구성한 벽화 같은 것이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소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설 벽화가 발표된 1966년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데 이 조약 체결로 일본인이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전후 육상 자위대 출신인 노로 구니노부의 한국 전쟁 묘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저 생각하게 됐는데요. 한국 전쟁의 분단 원인에 일본의 식민주의가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 이후 발생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인 군인의 전쟁 묘사는 일본 식민주의 이후의 한국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일반적인 전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화된 전쟁에서 일본인 미군인 아쿠네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전후를 살아갑니다. 그의 기록은 세밀한 고지 묘사와 고지전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에 따른 치열함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땅인 조선과 조선에서의 동족 간의 전쟁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본인으로서의 배려와 책임감 따위는 또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미군 병사들의 동료가 되어서 단지 돌아가고 싶은 미국의 고향에 대한 향수로 밑도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 화자인 나가 이 소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먼 관심사는 전쟁일 것이다. 어떤 메모에서 아쿠네는 쓰고 있었다. 문제는 전쟁터를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이다. 정말 그렇다. 시점을 바꾸면 어떤 전쟁터의 단면도 교묘한 외과처럼 봉합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 단지 내 경우 그가 본 각도에서 전쟁터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한낮에도 별이 보일 것이다. 나는 종이 조각을 정리하면서 남김없이 읽었음을 모두 확인했다. 모두 끝났다. 아쿠네의 종이 조각을 다 읽은 여성 화자인 나는 모두 끝났다로 아쿠네와 존 스미스의 전쟁을 정리합니다. 모두 끝났다는 이 선언이 봉합해버리는 전쟁과 참전의 기억들은 소설 마지막에 의식의 흐름에서 두서없이 쓰여진 아쿠네의 메모들처럼 정리되지 않은 말들로 봉합됩니다. 앞에 줄거리를 설명할 때 나의 오빠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에 그린체리라는 영어 단어를 하나 가르쳐 줬었는데 그 말은 잎이 난 벚나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영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전쟁은 어떤 역사에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고 기록되어서도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모두 끝났다라는 말의 뜻은 아쿠네가 날려버린 종이 조각들에 들어있는 일본인의 한국 전쟁 참전의 경험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은지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비대면화 되었기 때문에요. 원치 않는 눈펜과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런 학술의 장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단장님이신 김여실 교수님께나 또 좋은 글들로 저한테 토론의 기회 주신 이유연 선생님, 장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타로서 그 토론자로 섭외가 된 것이고요. 원래 예정된 그 토론자가 훨씬 더 적합한 분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며칠 전에 그 김여실 교수님이 섭외 전화를 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감정에 이끌려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별로 이렇게 전공도 겹치지 않고 연구 분야도 다른 저한테 이렇게 소식을 주셨을까 하고 수락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발제문들을 선생님께 받아보고 나서 그 마음은 정말 막심한 후회로 변했고요. 그래서 특히 아마도 오랜 시간을 이 소설들을 읽고 글을 쓰셨을 두 분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전혀 문학에도 좀 문외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해보지도 않은 영화 전공자가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놀랐는지의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소설들이 저는 한국 전쟁의 기억이라고 해서 그냥 저는 모를 수는 있지만 한국 문학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일본 문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 건데, 그 놀란 것 자체가 좀 더 놀랄 일이라는 생각이, 이상한 말이지만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의 표상을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 문학 혹은 한국 영화라는 내셔널 매체에 한정시켜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모순인 것이, 저는 영화 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기 소개하시는 그 란에는 약간 요약을 하셔가지고 조금 안 나온 면이 있는데, 원래 저의 전공은 프랑스 영화이고요. 프랑스 현대 영화가 전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민자 영화 그리고 디아스포라 영화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이민자 영화, 디아스포라 영화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도 탈식민주의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요. 식민지를 겪었던 알제리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영화화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민감하게 영화화되지 못했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연구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막상 남의 나라의 그 전쟁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고 거리두기를 하고 봤으면서, 그리고 훨씬 더 트랜스내셔널하게 봤으면서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 좀 많이 반성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려지지 않은 소설들을 발굴해서 또 주회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 덕분에 이런 소설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런 소설들을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지도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전하게 그 발제자 두 분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국한해서 이 소설들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도 저 생각을 전개시켰음을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저는 이제 일본어를 못해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1차적으로 접하게 되어서 그때 저의 생각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편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다나카 고미사마의 상륙에 대한, 그래서 도달 거부의 전장, 도주 불가의 전쟁이라는 글은요. 일본 하층민들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읽어내시면서 주로 이제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아직 그 전범 국가로서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그런 추구와, 그다음에 전쟁 참여로 인해서 한국전 참여로 인해서 가능하거나 앞당겨질 수 있었던 그런 일본 내에서의 경제적 특수라든지 국가재건 기회라든 이런 이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대체로 반전 소설이라 그러면 희생자의 눈으로 전쟁의 비극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문학적인 작품으로만 분석하시기보다는 그런 서사에 드러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한국 전쟁에 초대받지 않은 참전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의 윤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제 그거를 중점으로 바라보셨고요. 그래서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그 작품이 굉장히 생생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하층민으로서 전쟁이 뭔지 뭐 국가적인 이런 거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배에 올랐을 사람들의 어떤 공포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전달이 되었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탈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 상황을 조명하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작품 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그 가해국 국민을 이렇게 희생자로 그려낸 문학도 많고요. 사실 영화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선생님께서 읽어내신 거는 피해국의 국민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분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피해국가 혹은 피해 국민의 관점으로 그 읽어내는 작업에는 작품 외적인 것이 분명히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지점도 그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연상했던 것은 그 상륙이란 작품을 통해서 제가 연상했던 것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 시대에 만들어진 혹은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그 독일 영화들인데요. 그런 것 중에서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그 내용이나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 덜어 있고요. 그런 작품들을 그 유대인 학자들이나 그런 학계에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양심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그리고 지난한 세월을 두고 추적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다 만들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것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대신에 그 작품이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그게 자국민한테 보여지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동반을 해가지고 맥락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유대주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보여주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지점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약간 작품 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가해자를 피해자로 그리는 실제로 그 작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가해국의 국민이 정말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참여했던 죄 없는 피해자로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그 작품이 꽤나 아주 성찰적인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다른 진동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실천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은 생각하면서 사실 이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수혜 선생님의 노로 구니노브의 벽화에 대해서 쓰신 전쟁은 벽화가 아니다라는 토론문은 사실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재료로 삼으신 그 노로 구니노브라고 하는 아까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되게 평범하게 생겨서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막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 수더분한 그냥 남성의 모습이어서 그 벽화라는 소설은 정말 너무 낯설고 흥미로웠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아쿠네라는 일본인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일본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참여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름이 존 스미스라는 미국인으로 또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무룩해 하다가 돌아가고 싶은 곳도 일본이 아닌 미국인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은 그 이후로 제가 조금 추적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사람이 남긴 여러 가지 종이 조각이 기록들이 벽화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그의 전 여친이 뭐 발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전혀 올바르지 않은 관점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되게 흥미로웠고요, 사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는 이런 그 요약으로 실제 정리되지 않는 다양한 면모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요. 많이 동감하면서 사실 읽었습니다. 특히 그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도 조선에서 전쟁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려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의 구조를 통해서 그 일본이라는 국가를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미국의 전쟁에 협력해온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 이름으로 참전하고 또 그걸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록조차도 벽화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박제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회피나 무책임의 행위라고 보시는 점이 무척이나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약간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만든 질문은 그 소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러기엔 좀 황당한 면도 많고 그래서 약간 상징적 내러티브로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요, 제가 선생님께서 쓰신 것에 한해서 약간 인용을 했는데요. 전쟁이 나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많이 묘사되어 있고요. 전쟁은 언제 날까를 막 이렇게 자문하고 스스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전쟁을 기다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쿨한 허무주의적인 인생관 가지고 막 죽음의 예감만이 세계를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는 전쟁 또한 자기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화하고 있거든요. 전투와 파괴는 나날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등, 그리고 미국을 너무 나이브하게 좀 그 이상화한다는 것도 감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전 여자친구가 그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감상도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좀 시무룩하고 나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약간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그리고 전쟁을 낭만화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약간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보았긴 했는데요. 막상 그래도 그 작품을 1차적으로 접하신 선생님께서는 또 이 소설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혹시 답변을 조금 순서를 거꾸로 하죠. 방금 끝났으니까 장수 스님하고 이번엔 답변의 시간을 이혼 쌤 조금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시간이 짧아서 장수 스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혼 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 그 부분들이 되게 전쟁을 미화하거나 미학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되게 2차 대전 그 태평양 전쟁 때의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언급하면서 해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입니다. 벌써 끝입니까? 아마 이 전쟁의 어떤 낭만화 이 부분은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 시간에 좀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원선님 이어서. 예. 그 토론문 적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신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연구팀에서 영화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조금 더 이제 이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조금 상세하게 생각을 해볼 어떤 그런 그 층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상륙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이 그 한국 전쟁을 썼다는 부분이 또 이제 한국인인 저의 관점이 뭔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많이 느껴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만 딱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 하층민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나 어떤 그 포지션들이 막 정해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이 대단히 좀 많이 상당히 비극적이고 인상적으로 그 적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전쟁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하층민들의 이야기만으로 수도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저는 뭔가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을 내가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국제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이 오히려 더 생겨버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관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 전범국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 뭐 전범국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을 사는 뭐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사람들도 또 이제 일본이라는 것도 어떤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입장들이라고 하는 건 또 한마디로 결정 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결정 내리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또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이 틈들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관점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까? 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쩌면 이 전범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그냥 이렇게 전범국이 분명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거를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계속 그 기억을 만들어내고 뭐 표상을 하고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게 계속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부분도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힘들다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그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자는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이기만 한 것도 아닌 부분이 또 있고 지금 이 작품에 나오는 하층민들은 가해자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제 어떤 피해자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층위들을 객관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객관성을 이렇게 띄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분 일대의 진실과 전체 맥락에서의 진실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기억하고 응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질문만 잔뜩 하는 그런 네, 경험이었고 이거를 아무튼 좀 계속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두 분 그 다나카 고미와사의 상륙과 그리고 노로 구니노부의 벽화라는 소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혼 쌤도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을 문제 고민들을 많이 얹으셨는데 저는 이 두 편의 글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일본 독자가 읽었을 때와 한국 독자가 읽었을 때는 틀림없이 그 해석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또 이것이 메타 기억이라는 것과 연결될 때 이게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나 틀림없이 뭔가 성찰이나 이런 어떤 기제가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입을 시키며 여기서 비록 1차적인 대상은 한국 전쟁이지만 태평양 전쟁 더 올라가면 러일 전쟁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는 이 전쟁의 세계와 이 무대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 아마 또 이 주제는 또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에 또 메인 주제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고민하게 해주었던 두 편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두 분 스님 수고하셨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박은지 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